살아계실 때 재산을 다 넘기면 그것이 정말 효도일까요? 평생 모은 집문서와 논문서를 아들 둘 이름으로 바꾼 한 노인. 그는 그날 마음이 놓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그는 보따리 하나를 들고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핏줄은 남았지만 그의 자리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거둔 사람은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도담야화, 오늘 밤도 예시야기 하나 조용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박노인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평범하고 사는 곳도 평범한 그저 작은 시골 마을의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젊은 시절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시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눈을 뜨고 아직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논두렁을 걸어서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괭이 하나 들고 지게 하나 지고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혔다 폈다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둠이 깔려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호롱불 아래 이것저것 손을 봤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았습니다.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1년이 되고 그 1년들이 쌓여 평생이 됐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일궈낸 것이 논 서너 마지기와 기와집 한 채였습니다. 요즘 눈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시절 그 마을에서 기와집 한 채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흙집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수두룩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박노인은 그것을 아무에게 물려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자기 손으로 자기 땀으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박노인 재산을 모으면서도 욕심 하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이 힘들면 모른 척하지 않았고 굶는 사람이 있으면 나눠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사람이 참 됐다고 했습니다. 남보기에 떳떳하고 자기 앞가림 잘하고 따뜻한 마음 가진 사람. 박노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 가셨습니다. 박노인은 아내를 보내고 나서도 그 허전함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더 묵묵히, 더 조용히 살았습니다. 남은 건 아들 둘이었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그 두 아들을 바라보며 박노인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번 것은 다 너희 것이다. 나는 많이 바라지 않는다. 그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박노인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보면 됐습니다. 자기는 따뜻한 방 하나 밥 한 끼면 충분했습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일어난 일이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재산을 넘긴 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공손한 얼굴이었습니다.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요즘 세상엔 재산을 미리 증여해 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고 법적으로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여러모로 낫다고 하더라고요. 듣고 보면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미리 증여를 해두면 세금 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둘째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아버지 살아계실 때 미리 정리해 두시면 저희 형제끼리 나중에 다툴 일도 없잖아요.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고요. 이 말도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재산 때문에 형제끼리 등지는 집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박노인도 그런 꼴은 보고 싶지 않았겠지요. 박노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답이 있었으니까요. 그래라. 어차피 다 너희 것 아니냐.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집문서와 논문서가 꺼내졌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박 노인의 이름은 지워졌습니다.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마음이 놓인다고 했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지켜야 했던 재산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은 가벼움. 박 노인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홀가분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밥은 같이 먹었고 집안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식탁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눈치채기도 힘들 만큼 작은 변화였습니다. 박 노인의 밥그릇이 조금 작아졌습니다. 반찬이 먼저 손자들 앞에 놓였습니다. 드세요라는 말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매일 밥상에서 느끼는 그 작은 변화가 사람 마음을 얼마나 차갑게 만드는지 겪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러더니 큰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방을 하나 줄이시는 게 어떠세요? 애들이 커서 방이 모자랍니다. 박 노인은 말없이 웃었습니다. 방 하나쯤이야 싶었습니다.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하나의 양보가 또 다른 양보를 불렀습니다. 작은 요구가 더 큰 요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이 나왔습니다. 아버님 따로 사시는 게 편하시지 않겠어요? 권유하는 말투였지만 이미 결론이 정해진 말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평생 손으로 일궈온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작은 방에서 보따리 하나를 챙겼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논 서너 마지기의 기와집 한 채였는데 그 집을 나서면서 손에 든 건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옷 몇 벌, 낡은 사진 한 장, 아내가 쓰던 작은 물건 하나. 재산은 문서 한 장으로 사라졌지만 추억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기에 그것들만은 챙겼겠지요. 문을 나서기 전에 박 노인은 마당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직접 심은 나무였습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붉은 감이 주렁주렁 달렸고 그걸 따서 아이들 입에 넣어주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우물도 있었습니다. 직접 팠던 우물이었습니다. 기와 지붕은 박 노인의 손으로 올린 지붕이었습니다. 마당 한켠의 장독대도 담장의 돌 하나하나도 모두 박 노인의 손길이 닿은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어느 것도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 노인은 그 마당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억울함인지 서러움인지 허탈함인지 모를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겠지요. 그래도 눈물은 보이지 않으려 했겠지요. 평생 꼿꼿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발걸음을 뗐습니다. 빗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척 집에 가자니 체면이 상했습니다. 아는 사람 집에 가자니 폐가 될 것 같았습니다. 발길이 닿는 곳은 마을 어귀 정자였습니다. 박 노인은 그 정자에 그냥 앉았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정자 지붕에 빗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노인은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겠지요. 수군거렸겠지요. 그 시선들을 온몸으로 받으면서도 박 노인은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정자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아마도 그 젊은 날들이 떠올랐겠지요. 새벽부터 일어나 논두렁을 걷던 시절, 아내와 함께 밥을 먹던 저녁들,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던 소리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이 됐고 집은 남의 집이 됐고 자신은 빗속 정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서러운 순간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하나하나 잃고 나서 그게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을 때가 진짜 서러운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박 노인은 그 서러움을 빗소리와 함께 홀로 앉아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속을 뚫고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박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디서 봤던 얼굴인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났습니다. 10여 년 전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가난했던 집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일을 못하게 된 그 집. 어머니 혼자 아이들을 건사하느라 얼굴이 반쪽이 됐던 그 집. 약값이 없어서 병원에도 못 간다는 말을 박 노인이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쌀 한 자루를 들고 가 문 앞에 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약값으로 쓰라며 몇 푼을 쥐어보냈습니다. 박 노인은 그 일을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쌀 몇 대박이고 약값 몇 푼이었으니까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힘든 이웃을 보고 모른 척하기가 싫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집 아이가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반듯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청년은 박 노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맞으시지요? 저 기억하시겠어요? 박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 내가 그 집 아이구나. 청년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 집으로 가시지요. 박 노인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다, 패 끼치기 싫다. 너도 살기 바쁠 텐데. 그러자 청년이 단호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때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저희 집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약값이 없어서 어쩔 줄 몰랐던 그때 어르신이 주신 것으로 아버지가 치료를 받고 살아나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그 은혜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어르신 가시지요. 청년의 집은 크지 않았습니다. 넓고 화려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청년의 아내가 나와서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억지가 없었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박 노인 자리가 있었습니다. 국그릇이 제일 먼저 노인 앞에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어르신 많이 드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의무감이 아닌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그날 밤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준 건 쌀 몇 대와 약값 몇 푼이었는데, 그런데 돌아온 건 한 사람의 자리였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 문서로는 만들 수 없는 것이 그 작은 집 안에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 노인은 그 작은 집에서 몇 해를 더 살았습니다. 청년 내외는 노인을 집안 어른으로 모셨습니다. 명절이 되면 차례상을 함께 차렸고 생신이 되면 미역국을 끓여드렸습니다. 노인이 아프면 밤을 새워 곁을 지켰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마을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 노인이 재산 다 넘기고 쫓겨났다더라. 아들 둘이 아버지를 내쫓았대.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두 아들은 마을에서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장에 나가면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고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다시 모셔올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그만큼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박 노인은 아들들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원망하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청년의 집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게 박 노인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박 노인이 병상에 누웠습니다. 몸이 쇠약해졌고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그 곁을 지킨 사람은 두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청년과 그의 아내였습니다. 밥을 떠드렸고 몸을 닦아드렸고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밤을 새워 곁을 지켰습니다. 박 노인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말했습니다.
힘없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내가 번 재산은 사라졌지만 사람은 남았구나.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날 두 아들도 왔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상복을 입고 조용히 서 있는 청년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누가 진짜 자식이었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재산은 문서 한 장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베푼 것은 반드시 어딘가에 남습니다. 때로는 10년이 지나서,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돌아옵니다. 핏줄은 쉽게 이어지지만 사람의 도리는 날마다 쌓이는 것입니다. 박 노인이 마지막에 깨달은 것, 남는 것은 땅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